요즘 들어서 유행하는 말로 뉴 스페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주 개발이 뭔가 과학 발전에 근본적인 도움이 된다, 선전 효과, 광고 효과가 있다, 미래로 가는 길을 찾는다 이런 거를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좀 크고 약간 순수한 목표 뭐 이런 거라고 한다면 뉴 스페이스라는 건 무엇이냐? 우주 개발 그 자체가 돈 버는데 꽤나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주 개발이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저렇게 엄청난 로켓을 띄워가지고 뭐 인공위성 뭐 조그마한 거 하나 올려보내고 이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지타산이 맞을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돈은 많이 들어가고 맞아. 돈 돈은 되는지 많이 모르겠고. 그래서 네. 달에 사람을 보냈는데 달에 막 금땡이가 막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네요. 그죠? 네. 달에 뭐 돌캐가 봐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구에 있는 돌하고 비슷해요. 네. 예. 당장 현금이 별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올드 스페이스, 옛날의 우주 개발이었습니다. 요즘 대략 한 10년 전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우주 개발도 돈이 된다. 돈 될 수 있는 종목이 꽤나 많다라는 이야기가 갑자기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우주의 활용 방식으로 어떤 게 있냐면 우주에 있는 카메라 중에 이 우리 저기 열화상 카메라 있죠?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하던 거. 열화상 카메라. 그 열 있는 거 보는 거. 그걸로 우주에서 지구를 인공위성을 하나 빌려가지고 우주에서 지구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세계 각지에 기름 탱크들을 봅니다. 기름 탱크들. 그래서 기름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래도 기름이 온도가 바깥보다 조금 따끈하니까 뭔가 뜨끈한 게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로 지구 전체를 보면서 세계 각지의 기름 탱크가 얼마나 차 있는지 아닌지를 우주에서 다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겠어요? 아, 기름이 좀 탱크에서 바닥 나는 것 같은데 석유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석유 가격이 오르면 팔고. 그런 데서 돈 벌 생각을 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석유를 내가 많이 투자를 해서 많이 갖고 있어. 근데 우주에서 이렇게 쭉 내려다 보니까 세계의 모든 곳에 기름 탱크가 지금 거의 다 차 있어요. 사람들은 기름 넉넉하네. 아, 빨리 팔자. 감 내리겠다. 팔고. 한몫 잡은 사람, 이런 사람 자주 인용이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우주에서 그런 식으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진 시대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일단 첫 번째, 우주 개발을 하려는 나라들 자체가 좀 많아졌어요. 아, 우리 회사가 로켓을 쏘아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돈 좀 주시면 인공위성 하나 올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수요가 많아졌다. 또 한 가지, 우주에 인공위성을 보내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요즘은 당장 우리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거 사용하면 항상 GPS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딘지가 찍혀서 나오죠. 네. 차 운전하고 있으면 가다 보면 뭐 5m 앞에서 뭐 우회전을 하라든지 뭐 이거 알려주잖아요, 그죠? 어떻게 내가 있는 위치를 기계가 이렇게 잘 알까요? 너무 신기해요. 그 사실. 인공위성이 계속 이게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 빙고. 근데 그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오차 없이 정확하게 잘 알려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네. 인공위성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GPS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주에 인공위성을 계속 띄워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미국이 띄워놓은 인공위성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빌려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기술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자기 나라만의 자체적인 걸 갖추려고 하죠. 우리가 우주에서 조금이라도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면 좀 빨리 보내야 된다. 그렇네. 뭐라도 빨리 보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열심히 우주 탐사를 하려고 하는 거군요. 실제로 돈을 엄청 벌고 있습니다. 우주 사업이. 일론 머스크 이 사람 회사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우주 로켓 기업이거든요. 이 회사에서 로켓을 띄우면 이 로켓으로 우주에 인공위성을 보내는 비용이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공기업보다 더 저렴합니다. 아니 그래서 실제로 나사가 일론 머스크 회사 거를 빌려서 쓰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빌려서 계속 쓰고 있고 지금도 쓰고 있고요. 심지어 미국의 나사에서는 우주 비행사를 우주 정거장에 보낼 때도 이 일론 머스크 회사에 부탁을 해가지고 그럼 렌트 사업 하는 거네요. 렌트 사업 하는 거예요. 렌트카 하는 거예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이 제일 지금 앞서 있고 제일 저렴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놀라운 변화죠. 우주는 이렇게 앞으로 미래에 무엇을 할지 배울 수 있는 기회이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서 많은 투자가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Falcon 9 has landed. 선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주로 다 막 나가고 있잖아요. 선진국들도 개발을 하고 있고 우주로 막 나가서 막 보고 있고 그러면 만약에 화성이든지 어떤 행성이든지 달이든지 가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친다면 영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먼저 밟았어요. 그럼 그게 내 땅인가? 저는 그럼 빨리 우리가 가야 되지 않나?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네. 예. 지구에 있는 땅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네, 우리 향원 선생님 어디에 부동산 투자하시는지 여러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하면 깨이신 분이에요. 미래를 보시는 분입니다. 부동산에 정말 밝으신 분이다. 지금 이거 한 푼 없습니다. 좀 차차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 밝으신데 예. 고민스러운 문제예요. 아직까지 규칙도 없거든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달에 가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을 막 이렇게 지으려고 한다. 근데 옆에 보니까 1960년대 러시아가 소련이 미국이 꽂아놓은 깃발이 있다. 찜 그거 그냥 이렇게 던지고 뽑아 던지고 우리가 여기서 사람이 살려고 하는데 뭐 깃발이 중요해? 이렇게 뽑아가지고 던지면 될까? 골치 아픈 문제지 않습니까? 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거 우리가 심어놓은 그 역사적인 깃발인데 그걸 함부로 뽑냐 아니지.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 또 할 말이 있죠. 아니 60년 전에 와가지고 깃발만 꽂아놓으면 영원히 네 거냐고. 맞아. 나는 지금 여기서 지금 살려고 지금 뭐 땅도 파고 뭐 집도 짓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 좀 양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말도 뭐 틀린 말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정해진 답이 없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이거 조금 약간 해외 토픽성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야기려니라고 생각하고 넘기셔야 되는데요. 러시아에서 달에 보내놓은 그런 무인 탐사선의 잔해, 흔적 이런 것들이 지금 달에 널려 있는 것들이 꽤나 있습니다. 근데 소련이라는 나라가 붕괴하면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 중에 좀 처분이 애매해진 게 생긴 거예요. 그거를 팔아치우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소련 시기에 달에 보냈던 탐사선인데 지금 어디 부서져가지고 버려져 있다. 혹시 그거 살 사람 있으면 사가라. 경매에 붙인 거예요. 물론 막 그런 얘기도 한 거예요. 물론 뭐 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배송을 해준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 달에 있는 그게 니께 되는 거다. 하면서 그 경매를 소유권을 했거든요. 파는. 예. 예. 그냥 얼핏 생각하면 뭐 그거 뭐 갖고 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망원경을 본다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걸 누가 살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우리나라 돈으로 해서 한 몇억 원쯤 되는 돈을 주고 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걸 왜 샀느냐. 물론 뭐 공식적으로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기로 그거를 산 이유가 먼 미래에 한 50년, 100년 정도 지나가지고 달을 개발하게 되면 아까 말한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소유권 주장할 수 뭐 있는. 이 땅이 미국 거냐. 그런 거 얘기를 할 때 잠깐만 거기에 굴러다니고 있는 그 탐사선 그게 내 거라고. 어느 정도는 나한테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네. 하면서 주장을 하겠죠. 근데 달에 사람을 하나 보내고 우주선을 하나 보내고 하는 거는 몇 천억, 몇 조가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돈 얼마 보상해 주십시오 하면 보상해 줄 수 있잖아요.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노릴만 한 사업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투자를 한 거예요. 이게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누가 부동산세를 내라고 할 리도 없고 하니까 투자하는 그런 일이 있을 정도인데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 미국은 이번에서 아르테미스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새로 사람을 달에 보내고 달을 개발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르테미스 계획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르테미스 협정이라는 국제 협정을 맺은 다음에 그거의 틀 안에서 우주 개발을 진행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폴로 11호는 그냥 미국에 혼자서 하는 거였죠. 뭐 딴 나라가 뭐한테 뭐 응원해줘 뭐 이 정도 하고 그냥 말았는데 지금은 아르테미스 협정이라는 국제 협정을 맺어가지고 어떤 그런 세계 여러 나라의 합의 속에서 달을 개발한다라는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르테미스 협정에 사인한 나라입니다. 왜 이런 걸 할까? 뭐 미국이 이 나라들한테 공짜로 뭐 여러 가지 나눠주려고 그렇게 하나? 멀리 보면 사실은 우주를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그 미국 주도의 질서 속에서 이거 봐라 여기까지는 우리 땅 저기까지는 누구 땅 어떻게 하면 거기는 땅으로 인정해준다 이런 거 미국 혼자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아르테미스 협정에 사인한 이 여러 나라들이 같이 합의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먼 미래 큰 그림을 보면서 달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르테미스 협정을 맺은 건 아니냐 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막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고 언제까지 지구에 살 수 있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주에 우리가 나가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뭐 화성에 2029년까지 뭐 인류를 정착시키겠다 이런 계획들이 그 선장님이 보시기에는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 과연 화성 이주가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화성 이주가 가능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되게 장수하고 싶거든요. 아하, 생명이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 저는 하여튼 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앞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완전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지구가 너무 살기 어려워져서 우리가 우주에서 살 곳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는 좀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지구가 아무리 오염되고 지구가 아무리 살기 어려워져도 네. 우주보다는 훨씬 살기가 낫습니다. 우주에 나가면 오염된 물, 오염된 공기도 없어요. 네? 달에 간 우주 비행사들 물, 공기 어떻게 갖고 갔겠어요? 지구에서 씹어갖고 갔어요. 지구에서 그 멀리까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가 아무리 망가져도 사람이 살기에 제일 좋은 곳은 지구입니다. 지구. 우리가 지구를 계속 아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바탕 속에서 네. 조금 더 탐사를 해보자, 더 멀리 나가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달도 화성도 갈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뭐 한두 사람, 몇 사람 정도가 사는 곳을 건설한다라는 것은 평생 중에 다들 장수하실 거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우주 탐사, 달 탐사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꿈꾸는 이야기거리 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작가 중에 연암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쓴 일기로도 알려져 있는 열하일기. 열하일기라는 책이 있죠. 이게 이제 말이 열하일기지 사실 내용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사신단을 따라 가지고 한국에서 조선에서 중국에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있었던 온갖 이상한 일들을 다 써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 내용 중에 제가 재밌게 읽어봤던 대목으로 곡정필담이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곡정이라는 호를 쓰는 중국의 선비였던 왕민호라는 사람하고 대화를 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중간에 보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야기가 좀 빠져가지고 이 왕민호하고 박지원이 갑자기 달에 대해서 둘이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달을 보면서 시한수 지어볼까요?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왕민호가 박지원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달을 쳐다보면 저렇게 동그랗고 예쁜 모양인데 만약에 우리가 하늘로 날아가가지고 달을 가까이서 본다면 어떤 느낌일까? 박지원한테 물어봐요. 박지원이 굉장히 열심히 고민을 해가지고 유럽에서 전해진 최신 과학 기술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지구가 둥글다고 하더라. 지구가 둥근데 지구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있을 때는 지구가 평평하게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질 뿐이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최신 과학 기술이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 라고 설명을 하면서 박지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생각을 어떻게 했지? 굉장히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들어맞는 이야기죠. 근데 뭔가 실학자다워요.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왕민호가 그럴까요? 감탄을 한 다음에 박지원한테 추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대답하는 거는 완전히 다 틀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전 시대 때만 해도 조선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음양오행으로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간 조선시대 버전 외계 생명체 그런 거에 대한 네. 상상이죠. 조선시대 SF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과학하고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 좀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보낸 다누리 탐사선이 정말 열심히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달에서 바로 물을 찾는 것입니다. 장치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탐사 기기가 뭐냐면 삽. 아니 섀도우캠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늘진 곳을 관찰하는 장치입니다. 오. 그래서 그늘진 곳을 열심히 보면서 혹시 뭔가 얼음이 얼어붙어 있는 곳이 있지 않겠는가 세밀하게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멋진 게 나온 게 없지만 근데 만약에 정말로 그런 빙판이 쫙 펼쳐져 있는 그런 게 카메라에 딱 찍힌다라고 하면 대박이죠. 그죠? 대박이죠. 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명체. 생각. 일단 뭐 쉽게 생각해도 사람 마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죠? 더군다나 그 물을 전기로 지지면 전기 분해를 해가지고 물은 산소와 수소로 분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산소. 수소는 연료로 사용할 수 있고 우주선 날아가면 연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산소는 우리 숨 쉬는 데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달에서 만약에 물이 발견이 되면 사람이 달에 가서 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요소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와. 만약에 그런 게 발견되면 저는 18세기에 연암 박지원의 그 상상력을 좀 존중해주는 의미에서 그렇네요. 얼음. 그 빙판을 박지원의 얼음판, 야. 연암의 빙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상상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왠지 우주선에서 강의를 들은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렇다면 우리 선장님이 오늘 멋지게 강의해 주셨으니까요. 한마디로 네, 오늘 강의를 정의를 해주신다면 우주로 가는 길은 미래로 가는 길이다.